아버지, 저 은서예요. 제발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통장 잔액은 3만 원.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죠.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받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제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 법적으로라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40년을 일해온 가장이 자식들에게 법으로 부양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이게 제 인생의 끝이었어요. 박준태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요. 법은 제 편이었지만 가족은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제 이름은 강성철입니다. 올해 68이에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주말도 명절도 없었어요. 일이 곧 제 인생이었고 그게 가장의 도리라고 믿었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제 철학은 명확했어요. 가장은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아내 최정인과 결혼하고 아들 준영이와 딸 은서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게 좋은 옷을 입게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전부라고 여겼죠. 아이들의 유년 시절, 저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갔어요. 준영이의 운동의 날 아내가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지만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차를 몰고 지나가며 운동장을 힐끗 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가 손을 흔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은서의 졸업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찍어온 사진들을 저녁에 봤는데 거기 제 모습은 없었어요. 당연했죠. 저는 그날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섭섭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당신이 가면 되잖아. 나는 돈 벌어야지. 그게 틀린 말이었나요?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집안의 모든 정서적인 일들은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 대화하고 숙제를 봐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건 엄마가 하는 거라고 여겼죠.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면 그만이었어요. 그게 제 역할의 전부였으니까요. 집안은 언제나 조용했어요. 아니, 어색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제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는 식사를 차렸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피곤했고 아이들은 저를 피했어요. 그게 우리 집의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준영이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은서는 아예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사춘기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집 아이들도 다 그렇다고 아내가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사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부담이었던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성적을 다그치지도 진로를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누구와 친한지,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건 아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최정희는 저와는 달랐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가 수학을 싫어하지만 역사를 좋아한다는 것, 은서가 피아노보다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 아내는 그 모든 걸 챙겼고 아이들은 엄마에게만 의지했어요. 저는 그 구도가 편했어요.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내에게 잔소리를 한 적은 있어요. 집안일을 게을리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같을 때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라고 여겼죠. 아내는 가끔 피곤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왜 그런 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피곤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내는 모를 거예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일하고 돈 벌어오고 집에 와서 자고 다시 일하러 나가고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한 번도 월급을 밀린 적 없고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사줬어요.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건 돈의 울타리뿐이었어요. 그 안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목말라 했어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원하는 게 돈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은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니요. 누가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유지하는데요. 누가 학원비를 내고 옷을 사주는데요. 하지만 은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아이들은 불만인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지금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다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쌓아 올린 성체는 견고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결국 모든 걸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게 단순한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었어요. 아내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건 은서가 대학교 3학년이던 해 가을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그날도 현장에 있었고 아내는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나 대장암이래요. 3기래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치료비는 걱정 마. 내가 다 벌어올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아내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아내를 안아주는 것도 어색했어요. 우리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아내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주 2회씩 병원에 다녀야 했어요. 저는 병원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건 준영이가 했고 병원에서 기다리는 건 은서가 했어요. 저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어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은서가 전화로 물었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아빠는 돈 벌어야지. 병원비가 얼마나 드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은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병원비를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왜 아이들은 제가 병원에 오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내 곁에는 이미 아이들이 있잖아요.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서 아내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끔 병원에 들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그나마도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병실에 앉아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는 그냥 누워 있었고 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여보, 손 좀 잡아줘요.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5분쯤 지나자 손이 불편했어요. 저는 슬쩍 손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담배를 피웠어요. 병원에 있는 게 답답했거든요. 준영이와 은서는 교대로 아내를 간병했어요. 준영이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근 후 병원에 들렀고 은서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잘 돌보고 있으니 제가 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아이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좀 얘기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준영이는 마주 앉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엄마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비를 다 내고 있잖아. 돈 얘기가 아니에요. 아빠는 엄마 병원에 몇 번이나 갔어요?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준 적 있어요? 엄마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준 적 있냐고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불쾌했어요. 나도 일하느라 바빠. 그리고 너희가 엄마 옆에 있잖아. 내가 뭘 더 해야 하는데? 아빠는 정말 모르는구나. 엄마는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요. 준영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준영이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아빠, 평생 돈만 벌면 다 되는 줄 아셨죠?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아빠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사랑이 필요했다고요. 근데 아빠는 한 번도 그걸 주지 않았어요. 준영이는 현관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엄마 옆에 있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준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제 역할을 다 했는데요. 병원비를 내고 생활비를 벌어오고 그게 남편의 역할 아닌가요? 아내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며칠 후 은서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를 보고 싶대요. 바쁘다고 전해. 아빠,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안 남았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길어야 몇 개월이래요. 그런데 아빠는 바빠요? 평생 바빴잖아요. 엄마 결혼식 때도, 우리 졸업식 때도, 생일 때도, 이제는 엄마가 죽어갈 때도 바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서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정말 최악이에요.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 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해본 적 있냐고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이들이 왜 저한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일부러요. 아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말라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아내가 눈을 떴어요. 당신 왔어요? 응, 고마워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서와 마주쳤어요. 은서는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임종 순간에 저도 있었어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생했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내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옆에 있던 은서가 엄마를 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준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저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아이들은 저를 피했어요. 조문객들이 왔지만
저는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조문객을 맞으며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마치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닌 것처럼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없으니 이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곧 떠날 거예요. 그럼 저는 혼자 남게 되겠죠. 준영이가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엄마 상속 문제 때문에 변호사 만나야 해요. 상속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것 같았어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죠.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내일 법무사 사무실로 와주세요. 엄마 집 상속 문제 정리해야 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약속 장소로 갔어요. 법무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준영이와 은서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재산은 이 아파트가 전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시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준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엄마 몫을 저희가 상속받고 싶습니다. 뭐? 저는 준영이를 쳐다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빠 몫은 아빠가 가지시고 엄마 몫은 저희가 나눠 가지려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준영이가 법무사에게 물었어요. 법무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속인들 간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준영아, 이게 무슨... 아빠, 은서가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아빠한테 받을 게 없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몫은 우리가 갖는 게 맞아요. 고생?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났어요. 아니, 황당했어요. 아빠가 번 돈으로 샀어도 엄마 이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는 평생 이 집 지키면서 우리 키웠어요. 아빠는 돈만 갖다 줬고요. 준영이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너희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기는 하냐? 알죠. 엄마 목 챙기는 거요. 아빠는 아빠 목만 가지세요. 그것도 많은 거예요. 은서가 쏘아붙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법무사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어요. 협의가 안 되시면 법원에서 협의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고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아빠는 우리한테, 엄마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돈 번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의무니까 한 거고요. 의무?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린 게 의무? 그럼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엄마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제 운동회에 온 기억이 없어요. 은서는 아빠가 졸업식에 온 기억이 없고요. 엄마 아플 때도 아빠는 안 왔잖아요. 그런 아빠한테 우리가 뭘 줘야 해요? 나는 일해야 했어.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평생 그것만 하면 아빠 역할 다 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우리는 이제 아빠랑 엮이고 싶지 않아요. 상속 문제 끝나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날 은서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우리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법무사가 서류 보낼 거예요. 서명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서류가 도착했어요. 상속 협의서였어요. 아내의 지분을 준영이와 은서가 나눠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찢지 못했어요. 그냥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영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서류 안 보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생각 좀 하자. 뭘 생각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준영아,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빠, 이제 와서 얘기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요.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나는, 아빠는 엄마한테도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한테도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영이가 냉소하듯 웃었어요. 역시 그렇네요. 아빠는 끝까지 모르시는구나. 서류 이번 주 안에 안 보내시면 저희가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였어요. 결국 저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고 봉투에 넣어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소주를 마셨어요. 혼자서요.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서 상속이 마무리됐어요. 집은 제 명의로 남았지만 아내 지분만큼은 아이들이 가져갔어요. 준영이와 은서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다. 통화 좀 하자.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서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씹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끊어낸 거예요. 상속 문제는 핑계였어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평생 쌓인 원망과 분노. 그게 폭발한 거예요.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잠을 자도 자주 깼어요. 외로웠어요. 아니, 공허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몸이 자주 아팠고 힘이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가족들 도움도 받으시고요. 가족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아들도 딸도 이제는 아내도 없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일을 계속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병가를 내야 했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평생 처음으로 무직이 됐어요.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축한 돈으로 버텼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며 통장 잔액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애들아, 아빠 좀 도와줘. 일을 못하게 됐어. 답장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제 자식이잖아요. 자식에게는 부모를 돌볼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부양 의무, 부양료 청구, 그런 단어들을 쳤어요. 관련 글들이 나왔어요. 읽어보니 가능성이 있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박준태 변호사였어요. 그에게 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죽고 아이들과 연락이 끊기고 일을 못하게 된 것까지요. 박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물었어요. 자녀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네. 둘 다 직장이 괜찮아요. 그렇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법이 제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다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생존뿐이었어요. 법이라도 제 편이어야 했어요. 그게 제게 남은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요. 박준태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 간에는 법적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희망처럼 들렸어요. 자녀분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아버님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정말 가능한 건가요? 네. 다만 입증이 필요합니다. 아버님의 재산 상태, 건강 상태, 그리고 자녀분들의 경제력을 증명해야 해요. 박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내 자식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박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어요. 자녀분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문자도 답이 없고요. 그렇다면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영이와 은서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찾아간다 해도 문전박대당할 게 뻔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박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법으로 아이들을 압박한다면 관계는 완전히 끝날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났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집에 도착해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먹었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제가 라면을 먹는 걸 싫어했어요. 몸에 안 좋다고 했죠. 지금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어요. 준영이가 어렸을 때 사진, 은서가 유치원 다닐 때 사진, 아내와 결혼식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된 걸까요? 준영이의 100일 사진을 보다가 멈췄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어색한 자세였지만 그래도 안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아버지였던 건가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준영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준영아, 아빠다. 너 바쁜 거 아는데.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한 번만 통화하자. 제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영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뭐예요? 차갑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들으니 반가웠어요. 아빠가 요즘 좀 힘들어서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무슨 얘기요?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침묵이 흘렀어요. 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또 돈 얘기하려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너 얼굴이 보고 싶어서. 토요일 점심 1시간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영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일찍 약속 장소로 갔어요.
동네 작은 식당이었어요. 준영이가 자주 가던 곳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확히 1시에 준영이가 들어왔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조금 야윈 것 같았어요. 준영이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얼굴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밥 시키자. 저는 메뉴판을 건넸어요. 준영이는 간단히 주문했어요. 저도 똑같은 걸 시켰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지내요. 회사는 괜찮고? 네. 짧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준영이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우리는 말없이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준영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하다. 준영이의 손이 멈췄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한테도 엄마한테도. 준영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지.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너희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엄마는 아빠의 관심이 필요했는데 아빠는 돈만 갖다 줬지.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영이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알아. 늦었다는 거. 근데 아빠도 이제야 알았어. 뭘 잘못했는지.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아빠는 평생 일만 했어. 너희랑 시간을 보낸 적이 없지. 너 운동회 때도 은서 졸업식 때도 없었어. 엄마 아플 때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고. 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어요. 아빠, 그런 거 알면서 왜 안 바꾸셨어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돈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 준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준영아, 아빠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그냥 미안하다는 말은 하고 싶었어. 준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도 힘드셨겠죠. 평생 일만 하시느라. 응?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알겠어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빠는 그걸 평생 하셨잖아요. 준영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아. 이제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서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은서가 만나줄까? 제가 말해볼게요. 준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준영이가 가끔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묻는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은서도 일주일 뒤에 만나줬어요. 역시 어색했지만 제 사과를 들어주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고 상처는 깊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부양료 청구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혹시 자녀분들과 대화가 되셨나요? 네. 조금요.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평생 놓쳤던 것들을 이제라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겠죠.
그게 제게 남은 마지막 기회니까요. 준영이와 은서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아내가 나왔어요.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은서랑 같이 집에 갈게요. 저녁 해드릴게요. 저는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집에 온다니요. 저는 서둘러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거실을 치웠어요. 냉장고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아이들이 재료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영이와 은서가 서 있었어요. 둘 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와. 저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어요. 은서가 주방으로 가더니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준영이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집이 좀 허전하네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렇지.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은서가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오빠 와서 좀 도와줘. 준영이가 주방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어요. 은서가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아빠는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그래도 내가 뭐 좀 도와야지. 괜찮아요. 오늘은 저희가 할게요. 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주방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도 났어요.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은서가 불렀어요. 아빠, 밥 먹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내가 없는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어요. 맛이 어떤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어. 제 말에 은서가 웃었어요. 엄마가 해주시던 거예요. 제가 배웠어요. 그래. 엄마가 아플 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 좋아하는 반찬들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저를 생각했었나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은서에게 가르쳐 줬다니요. 아빠, 괜찮으세요? 준영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 은서의 눈도 붉어졌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 침묵은 예전과 달랐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준영이가 물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건강은요?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어. 당뇨랑 고혈압 있는 거 알지?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약을 자주 까먹었거든요. 준영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올게요. 약 챙겨드리러요. 그래. 네. 그리고 병원도 같이 가요. 제가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은서가 옛날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 내가 5살쯤? 귀엽네요. 오빠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해요? 은서가 웃으며 준영이를 놀렸어요. 준영이도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얼마 만에 보는 아이들의 웃음인지 몰랐어요. 아빠는 옛날에 잘생기셨네요. 은서가 결혼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더 예뻤지. 맞아요. 엄마 진짜 예뻤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앨범을 넘겼어요. 준영이의 100일 사진, 은서의 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사진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제가 없는 사진도 많았고요. 아빠,
이때 왜 안 계셨어요? 은서가 운동회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일하고 있었지. 항상 일하셨죠. 은서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희랑 함께할 시간을 많이 놓쳤구나. 이제라도 알아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빠, 앞으로는 우리랑 시간 좀 보내요. 일 안 하시니까 시간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아마. 준영이도 말했어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오세요. 밥 해드릴게요. 너희 집에? 네. 저 결혼하고 나서 아빠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맞아요. 준영이가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초대를 해도 바쁘다고 거절했었죠. 그래. 갈게. 좋아요. 올케도 만나게 해드릴게요. 아빠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밤 9시쯤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아빠,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은서가 현관문을 열다가 돌아섰어요. 아빠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은서가 먼저 나갔어요. 준영이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아빠, 건강 챙기세요. 약 잘 드시고요. 응, 고맙다. 준영이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평생 울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주 울게 됐어요. 서럽거나 슬퍼서가 아니에요. 고마워서요. 제가 놓쳤던 것들을 아이들이 다시 기회를 주고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준영이네 집에 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응, 고맙구나. 어색했지만 수진이는 친절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준영이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수진이가 웃으며 장단을 마쳤어요. 저도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버님, 자주 놀러 오세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자주 와도 되겠니? 물론이죠.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준영이를 잘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어요. 때로는 은선의 집에 가고 때로는 준영이네 집에 갔어요. 가끔은 셋이서 외식도 했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은서가 임신 소식을 전해준 건 석 달쯤 지난 후였어요. 아빠, 제가 엄마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저는 기뻤어요.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할아버지가 된다니요. 제대로 된 아버지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잘하실 거예요. 은서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그럴까? 네. 아빠는 이제 달라졌잖아요. 저희랑 시간도 보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예전 아빠가 아니에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아빠한테 기회를 줘서 아빠가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저희도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손주 생긴대요. 은서가 임신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제대로 웃게 해주지 못한 사람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잘못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죠. 이제라도 하고 싶은데 너무 늦었네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를 용서해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당신 못다한 것까지 제가 할게요. 지금 제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전히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상처는 깊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어요. 며느리도 있고 곧 손주도 태어날 거예요. 제게 다시 가족이 생긴 거예요. 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게 부끄러워요. 가족 문제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진심과 노력으로만 가능해요.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은 게 어디예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죠. 걸으면서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틀렸어요. 가족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평생을 잘못 살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다음 주에는 은서와 함께 산부인과에 갈 거예요. 손주 보러요. 준영이도 같이 간대요. 우리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제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낙제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거예요. 할아버지로서는 합격점을 받고 싶어요.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아이들이 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매일 감사하며 매일 노력하며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니까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